겨울 햇살이 반지하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서울 구로구의 작은 단칸방, 그곳에서 홀로 지내는 박금자의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 71의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리듬으로 흘러갔다. 창가에 드리워진 낡은 커튼을 걷자 바깥에 쌓인 눈이 잠시 빛을 반사했다가 마치 손님처럼 방문했다. 이내 어두운 방 안으로 사라져갔다. 그 빛처럼 금자의 마음도 잠시 밝았다가 순식간에 어둠에 잠기곤 했다. 찻잔을 쥔 금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라디오에서는 정겹게 트로트 멜로디가 흘러나왔지만 그 친숙한 노래도 그녀의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어제의 기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채웠다. 딸 채윤이 처음으로 보인 그 눈빛, 그리고 그 뒤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작게 한숨을 내뱉은 사위의 모습. 그 순간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엄마, 이제 제발 그만 좀 받으세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따뜻하던 차가 식어가는 동안 금자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받지 말라고. 왜,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던 걸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채윤의 얼굴에는 웃음인 듯 웃음이 아닌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원망이 겹쳐 있었고 그 아래 깊이 숨겨둔 울음기가 배어 있었다. 금자는 그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딸의 마음을 읽었다. 사실은요. 저 적금도 깼어요. 엄마 용돈 보내려고. 매달 카드값에 허덕이는데 엄마가 이번 달엔 왜 안 보내니? 하실까봐. 겁났어요. 그 말에 금자의 호흡은 멈췄다. 적금, 딸이 그 적금을 깼다고. 그것은 금자가 딸을 키우던 시절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다. 어차피 적금이란 건 내 미래니까 잘 모아둬라. 그 말을 가슴에 새겨 살았던 딸이 이제는 그 적금을 깨가며 자신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 고통스럽게 그녀를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뒤 금자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눈물은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렀고 손에 쥔 찻잔은 미지근하게 식어버렸다. 과거에는 딸이 웃으며 돈을 건넬 때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았다. 엄마, 따뜻한 커피라도 드세요. 작은 봉투를 건네며 웃던 딸의 얼굴이 그녀의 가슴 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금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에 찌든 짐이었다. 딸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울렸다. 엄마, 그 돈 때문에 남편이랑도 자주 싸웠어요. 그 사람은요, 왜 엄마한테 매달 보내냐고. 당신은 효도병 걸렸다며 비웃기도 했고요. 그리고 침묵하던 사위 정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은 금자의 온몸을 후려치는 말뚝 같았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사람인데요. 어머님 은퇴하신 지도 오래됐고 이젠 좀 자립하실 때도 되셨잖아요. 자립. 그 단어가 금자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언제부터 그녀는 딸의 짐이 되었을까? 금자는 딸의 손에 있는 반창고를 바라봤다. 요즘 일이 많다고 설거지하다 손을 베었다던 그 작은 손으로 카드값을 감당하고 아들 학원비를 내고 그리고도 매달 그 용돈을 쥐어짜듯 보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금자가 말했다. 그래, 고맙다, 유나. 엄마, 너무 많이 받았구나. 눈을 돌려 창문을 바라본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줄기가 맺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3개의 통장이 놓여 있었다. 11해 동안 딸이 보낸 돈이
단 한 푼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통장들. 그것은 금자의 비밀이자 그녀가 품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던 1986년 2월의 어느 밤, 서울 외곽의 보육원에서 박금자는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다. 32의 나이,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깊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는 것이 보였지만 그녀의 관심은 오직 눈앞의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식당 안은 바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금자의 거친 손가락이 쓰다만 수세미를 움켜쥐었다. 손등은 이미 갈라지고 트여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찬물에 쌀을 헹구는 동안 손가락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뜨거운 물을 쓰는 건 사치였다. 보일러를 지필 석탄도 기름도 아껴야 했다. 아이들에게 줄죽을 끓이다가 팔목이 솥에 닿았지만 그녀는 뒤늦게야 데인 것을 알아차렸다. 아야. 소리 없는 외침이 목구멍에 맺혔다. 붕대 대신 수건 조각을 감으며 금자는 시계를 흘낏 바라보았다. 집에서는 두 아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왜 또 밤에 나가요? 7살 채윤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린 딸아이는 언제나 그렇게 물었다. 말꼬리를 내리며 작은 손으로 금자의 옷자락을 붙잡곤 했다. 우리 채윤이 자야 엄마가 돈 벌러 나가지. 라면 있으니까 오빠랑 꼭 나눠 먹고 있어야 해. 어둠 속을 나서는 그 순간마다 금자는 뒤에서 들리는 작은 숨소리와 울음에 몇 번씩 돌아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돌아보지 않는 엄마가 되어야만 했다. 돌아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게 아이 둘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쌓인 눈을 밟으며 그녀는 앞만 보고 걸었다. 그런 날들이 10년 넘게 이어졌다.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의 키가 자라도 금자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2개 싸고 저녁이면 반찬이 담긴 비닐봉지를 달고 귀가했다. 그리고 밤이면 아이들 몰래 구청 앞 도서관에서 교재를 복사해왔다. 낡은 탁자 위에서 새벽까지 문제집을 풀어보고 답을 체크하던 그 시간들. 엄마, 나도 공부 잘할 수 있어. 채윤이의 질문에 금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눈동자에 자신의 모든 꿈을 담았다. 당연하지. 엄마보다 훨씬 잘 될 거야. 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예쁜 딸이니까. 시간은 흘러 채윤은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갔고 졸업 후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금자는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던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엄마, 나 임용됐어. 진짜 교사 됐어. 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금자가 10년 넘게 품어온 희망의 결실이었다. 그 순간 금자는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그간의 고된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의 어깨를 누르는 듯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딸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이던 그 순간 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건 내 첫 월급이에요. 엄마,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봉투 안에는 단정하게 접힌 5만 원권 6장이 들어있었다. 금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 딸의 노력과 시간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날 이후 딸은 매달 봉투를 보내왔다. 꼬박꼬박 12달. 그러나 금자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들고 딸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첫 장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를 적어 넣었다.
혹시나 급한 일이 생기면, 윤희가 다치면 그 돈으로 병원비라도 써야지. 금자는 그걸 딸이 보낸 돈이 아니라 딸이 살아온 시간이라 여겼다. 적금을 깨고 야근을 하고 할부를 미루면서 보내온 돈. 그 속엔 딸의 한숨과 눈물, 그리고 꺾이지 않으려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어제의 대화를 떠올리며 금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불현듯 깨달음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그동안 딸의 고백을 사랑으로만 해석했던 것이다. 그건 사랑이 맞지만 동시에 비명이었고 구조 요청이었음을. 딸은 그 무거운 삶의 틈에서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금자는 작은 금고 안에서 3개의 통장을 꺼냈다. 고이 정리된 거래 내역서에는 첫 입금이 2009년 3월 27일로 기록되어 있었다. 딸이 교사가 된 첫 해, 첫 월급날이었다. 금자는 오래된 폴더폰을 열어 저장된 문자를 다시 읽었다. 엄마, 나 진짜 커피 사드릴 수 있어요.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의 눈보라와 다르게 이번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금자는 창가에 앉아 통장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조용히 읊조렸다. 유나야, 이제 엄마가 너를 살릴 차례구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햇살이 따뜻했다. 한겨울의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봄바람이 창틈으로 살며시 스며들었다. 박금자의 작은 반지 하방은 오랜만에 밝은 빛으로 가득 찼다. 71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길은 분주했다. 냉장고에서 미리 삶아둔 달걀을 꺼내며 금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은 윤이랑 손자랑 같이 밥 먹겠네. 소박한 상을 차리는 그녀의 손끝에는 기대감이 묻어났다. 딸과 손자가 함께 오는 날은 언제나 특별했다. 소금에 절인 김치, 갓 지은 밥, 그리고 따뜻한 국. 금자는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딸 채윤과 사위 조상민의 얼굴은 온통 굳어 있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감쌌다. 채윤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조상민의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엄마, 할 얘기 좀 해요. 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의 눈빛엔 이상할 정도의 냉기가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말을 꺼내려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금자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마음 한 구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오늘 무언가 무너질 것이라는 걸. 엄마, 솔직히 말해요. 이제 용돈 그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박금자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이 갑자기 색을 잃은 듯했다. 금자는 가늘게 숨을 들이마시며 물었다. 그래, 힘든 거니? 네, 힘들어요. 엄마는 그거 받으면서 고마워하셨겠지만 그 돈 줄 때마다 저 솔직히 무너졌어요. 채윤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방 안의 희미한 빛에 반사되었다. 순간 조상민이 나섰다. 사위는 단정한 와이셔츠의 깃을 손으로 정리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머님, 요즘은요.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 드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부모도 자기 몫은 알아서 하셔야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 금자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몸 안의 모든 혈관이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햇살마저 차갑게 느껴졌다. 그럼 그동안 보낸 건 다 부담이었단 말이냐.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내며 금자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낮았다. 딸은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바닥만 바라보았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좀 살고 싶어요. 엄마 눈치 안 보고 내 인생 살고 싶다고요. 순간 식탁 위에 있던 숟가락이 팅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작은 금소금이 방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박금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딸과 사위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수십 년간 참아온 인내와 희생이 그 눈빛 속에 깊이 담겨 있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조상민이 무심하게 말을 던졌다. 어머니, 혹시 그동안 모아두신 돈 있으세요? 왜 묻지? 금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아니요, 그냥요. 통장 같은 거. 혹시 저희 앞으로 정리하실 계획 있으신가 해서요. 그 말에 금자는 손가락을 말아쥐었다. 무릎 위에 놓인 치맛자락이 구겨졌다. 오래된 천 위로 주름이 깊게 패이고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변했다. 그 통장, 왜 내 이름은 빠져 있죠? 조상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채윤도 놀란 듯 사위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오빠, 지금 그걸 왜? 하지만 조상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욕심이 서려 있었다. 저도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면 재산도 같이 봐야죠. 그 순간 박금자의 시선이 낮게 깔렸다. 숨을 쉬는 것조차 느려진 듯했다. 그녀는 마치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들을 보고 있었다. 오랜 침묵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방 한편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다. 서랍 깊숙이 손을 넣어 작은 파란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는 오랜 시간 보관되어 모서리가 낡아 있었다. 그 안에는 11년간 건드리지 않았던 3개의 통장과 채윤이 처음 용돈을 보낸 날의 편지, 그리고 금자가 직접 쓴 작은 쪽지가 있었다. 쪽지 위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건 내 딸의 생애를 담은 적금이다.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겠다. 금자는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봉투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그 소리에 집중되는 듯했다. 그날 밤 모든 대화가 끝나고 딸과 사위가 떠난 후 금자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다. 한 올 한 올 은빛이 된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에서 그녀는 오래전 잊고 있던 불꽃을 다시 발견했다. 이제 이 엄마가 누군지 보여줘야겠다. 그녀의 속삭임은 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밤비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대신 울어주는 듯했다. 박금자는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사위 조상민의 눈빛과 말투가 자꾸만 귓가를 때렸다. 그 목소리가 마치 벽을 타고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녀의 고요한 방 안을 채웠다. 통장 좀 정리하셔야죠. 가족끼리 숨기는 거 없잖아요.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금자의 입술 안쪽은 피가 날 정도로 깨물려 있었다.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까지 싸늘하고 가벼운 말이 될 줄은 몰랐다. 수십 년간 그녀가 품어온 가족이란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따뜻한 온기, 서로를 지탱하는 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금자가 알던 가족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잠 못 이룬 그녀의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녀는 새벽이 밝기 전 혼자 작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깊숙이 넣어둔 하늘색 봉투를 꺼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딸한테 받은 시간들이야.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차례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방 안의 공기마저 그 결심을 느끼는 듯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3개의 통장이 나왔다. 통장 사이에는 딸이 처음 월급을 받아 보낸 날의 메모가 고이 접혀 있었다. 금자는 그 메모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종이에는 딸의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이튿날 아침, 박금자는 동네 행정복지센터로 향했다. 두꺼운 코트를 입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걸었다. 겨울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도 그녀의 결심을 흔들지 못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그 발걸음에는 단단한 결심이 실려 있었다. 가끔 무릎이 아파 절뚝이는 걸음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어르신, 무엇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에 금자는 조용히 A4 용지를 내밀었다. 거기엔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은 글이 있었다. 그 글씨체는 흔들림 없이 정갈했다. 마치 그녀의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자녀 명의로 통장을 이전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송금 내역은 모두 제 계좌 외에는 동결 요청합니다. 상담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의문과 염려가 섞여 있었다. 혹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있으신가요? 금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다. 명함은 구석이 조금 접혀 있었지만 그 글자는 선명했다. 법무법인 민경. 그녀가 20년 전 보육원 후원 사업으로 알게 된 젊은 변호사의 명함이었다. 그 변호사는 이제 중년이 되었을 테지만 금자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정의감 넘치는 청년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채윤과 조상민은 예상치 못한 문서를 받았다. 두껍고 단단한 등기 봉투 속에는 자산방어 조치 통지서와 금자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의 종이는 연한 크림색으로 오래된 금자의 만년필로 쓰여진 듯했다. 먹물이 약간 번진 부분도 있었지만 그 내용은 또렷했다. 딸아, 엄마가 너에게 무거운 짐을 주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게서 받은 걸 내가 돌려주려 한다. 다만 그 돈은 내가 아닌 너만을 위한 것이다. 남편의 손은 타지 않을 것이다. 조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숨이 막히는 듯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의 손에서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 순간까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채윤의 월급을 가게 운영비라며 절반씩 가져갔다. 처음엔 집 보증금 마련이라 했다가 나중엔 주식 투자라 속여 결국 대부분 날려버렸다. 거기에 채윤 몰래 카드빚까지 만들었다.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외식할 때도 데려가고 명절에도 선물 사고. 근데 이게 뭐야? 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녀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외식은 조상민이 술에 취해 시어머니 앞에서 채윤을 모욕했던 날들이었다. 그 명절 선물은 채윤의 월급에서 나간 것이었다. 남편은 한 번도 자신의 돈으로 처가의 선물을 사본 적이 없었다. 당신이 알아?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데 그가 참아온 것은 없었다. 박금자가 방문할 때면 그는 늘 급한 일이 생겨 집을 비웠고 돌아와서는 이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요양원에 모셔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수없이 했다. 채윤이 울 때마다 그는 효도병이라며 비웃었다. 식탁을 내려치는 조상민의 모습에서 금자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딸이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왜 그녀의 눈빛에 항상 불안이 깃들어 있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새삼 자신이 사랑으로 보냈다고 믿었던 그 돈이 어머니에게 어떤 고통과 무게로 돌아갔는지를.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닫고 있었다. 어머니의 침묵 속에 담겨 있던 깊은 사랑과 인내를, 그리고 지금 그 침묵이 깨어지는 순간의 무게를. 며칠 후 박금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따르릉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채웠다. 상대는 지역 언론사였다. 젊은 여성 기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선생님, 혹시 어르신 가정재산 분쟁에 대한 인터뷰 제안 드려도 될까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례라. 금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고요한 호흡 소리만 들렸다.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던 그녀는 마침내 조용히 대답했다. 사람들이요. 늙은 사람은 다 모자란 줄 알아요. 그런데요. 늙었다고 다 잊은 건 아니에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지혜와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76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였다. 금자는 통화를 끊고 서랍 안에 있던 3개의 통장을 다시 꺼내어 정갈히 정리했다. 낡은 표지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돈은 이제 내 딸이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묶어두자. 금자는 통장 3권을 손에 쥐고 단단히 결심했다. 이 속에는 단순한 돈이 아닌 딸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버텨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종이 몇 장에 압축되어 있었다. 이 통장은 내가 쓰러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거야. 엄마가 내 인생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내 날개가 되어줄 거야.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금자의 입가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었다. 이것은 11년 만의 첫 결단이었다. 이제 그녀는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주는 존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머니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오랜 이해와 용서의 미소였다. 그녀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깊게 꺼진 눈동자. 하지만 그 안엔 지워지지 않는 빛이 살아 있었다. 나이의 흔적은 그녀의 몸을 감쌌지만 그 영혼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밝게 빛났다. 그래, 이제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할지 곧 알게 될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겨울비가 그녀의 결심을 씻어내리듯 유리창을 적셨다. 하지만 그 빗방울도 금자의 마음에 피어난 봄을 막을 수는 없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봄날 오후, 반지하 단칸방의 창문으로 따스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박금자는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앉아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빛이 맺혔다. 부엌에서는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려왔고 오래된 라디오에선 트로트가 잔잔히 흘러나왔다. 금자의 손가락이 노래 박자에 맞춰 가볍게 탁자를 두드렸다. 그 리듬 속에 그녀의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엄마, 우리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며 딸 채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에 손자 현우가 들고 있던 빨간 풍선이 봄바람에 살랑거렸다. 현우의 까만 눈동자는 할머니를 보자 반짝였다. 어유, 왔구나. 얼른 들어와. 금자는 반갑게 웃으며 딸과 손자를 맞이했다.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그녀의 음성에 담겨 있었다. 딸의 눈가엔 여전히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이젠 그 안에 여유와 온기가 함께 피어 있었다. 어서 오라는 어머니의 손짓에 채율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웠다. 금자는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그릇에 담았다. 손자 현우는 할머니가 담아준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국이 최고예요. 그 말에 금자의 마음은 따스한 봄날처럼 녹아내렸다. 딸은 식탁에 미역국을 담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사실 그날 이후로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깨달음이 섞여 있었다. 금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손에 쥐어준 그 작은 손가락이 내 삶의 전부였어. 내가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한겨울에 열이 너무 높아 병원에 실려갔을 때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단다. 그날 밤 간호사가 이틀만 더 버텨보세요라고 했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어. 금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그때 난 폐품을 주워 병원비를 마련했지. 밤새 골목골목 다니며 종이며 철사며 주워 담았어.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겨우 약값을 내고 또 내가 대학 갈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소일을 놓지 않았지. 내 손바닥 여기 이 굳은 살들 다 내 학비를 벌던 흔적이야. 금자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다른 엄마들처럼 좋은 옷도 못 입혔고 놀이공원도 한 번 못 데려갔지. 하지만 내가 편지에 엄마 사랑해요 써서 접어놓았던 그 종이 아직도 내 서랍에 있어. 그 종이 한 장이 엄마의 전부였어. 내가 처음 장학금 받아왔을 때 그날 밤 나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 딸이 해냈구나 하고 물기 어린 눈으로 금자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런 건 필요 없어. 내가 내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금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오랫동안 입에 담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다. 내 아버지 이야기는 잘 안 했지. 그 사람, 내가 5살 때 떠났어. 마지막으로 본 날, 그는 내 머리를 한 번 쓰다듬더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가방 하나 들고 나갔어. 금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상처의 흔적이 묻어났다. 처음엔 너무 화가 났지. 어떻게 어린 자식들을 두고 그냥 가버릴 수 있나 싶어서.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무게가 있었던 거야. 공장이 문을 닫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 모든 걸 견디지 못했던 거지. 손끝으로 찻잔의 테두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금자는 계속했다. 그래도 내가 중학교 입학할 때 그 사람이 교복값을 보내왔다는 건 몰랐지. 봉투 하나가 우편함에 있더라고. 이름도 주소도 없이 그냥 현금만. 그리고 작은 쪽지에 미안하다는 말 한 줄. 그 글씨체를 보자마자 알았어. 내 아버지라는 걸. 채윤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내 졸업식 때도 그 사람이 와 있었어. 맨 뒷줄 구석에 서서.
널 바라보는 눈빛이. 그때 봤어. 날 보고는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사라졌지.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지만 가끔은 내 눈썹이 그 사람을 닮았다고 생각해. 금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엄마도 영원히 내 곁에 있진 못할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떠나가더라도 엄마의 사랑만큼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뒀으면 해서. 내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 테니까. 채유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들다 말고 조용히 입을 틀어막았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뺨을 타고 흘렀다. 그 눈물 속에는 수년간 쌓아두었던 미안함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방 안에는 따스한 불빛만이 남았다. 그날 밤 손자가 잠든 뒤 채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엄마, 전 가끔 엄마가 쓰러져 있을까봐 무서워요. 그때도 매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금자는 조용히 딸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굴었지만 그 온기는 세상 어떤 것보다 따스했다. 그 죄책감, 이젠 내려놔.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는 아직 괜찮아. 채유는 눈을 감고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만이 방 안의 고요함을 채웠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작은 강연회가 열렸다. 주제는 부모의 사랑, 그리고 자식과의 거리. 회관 안은 오래된 나무 의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따스한 무늬를 그렸다. 마이크 앞에 선 금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흔들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매달 딸에게서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 돈이 처음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딸이 이만큼 컸구나. 하고요.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그 봉투 속에는 딸의 눈물이 가득했다는 걸요. 금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딸아이가 밤새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엔 과외를 뛰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번 돈을 제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손자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물었대요. 딸은 엄마 용돈 보낼 돈을 모아야 해서라고 대답할 수 없었겠지요. 청중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한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였다. 그날 밤,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내 딸의 결혼 기념일 외식을 포기한 돈이었구나. 아들의 학원비를 줄인 돈이었구나. 남편과의 다툼, 밤마다 흘린 눈물, 후회와 자책. 이 모든 것이 이 작은 종이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금자의 두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닦지 않았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딸이 말했던 겁니다. 엄마, 이거라도 드리지 못하면 난 딸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는 이 돈이 딸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짐이었다는 걸요. 내 욕심이 딸의 하루하루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걸요.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언젠가 딸이 정말 필요할 때 돌려주기로요. 그게 진짜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식의 어깨를 누르는 게 아니라 자식이 비틀거릴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금자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에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돈 한 장 한 장에는 자식의 한숨과 눈물, 그리고 포기한 꿈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부모는 자식의 어깨 위에 올라타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짜 사랑은 내려놓을 줄 아는 거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노인들 사이에서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한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고 할아버지들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회관을 채운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노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의 빛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 말씀 덕에 저도 이제 아들 용돈 받지 말까 생각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노인의 손은 금자의 손처럼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서로에게 전달되었다. 금자는 웃으며 답했다. 잘하셨어요. 그보다 더 귀한 건 자식이 마음 편히 웃는 거니까요. 그날도 석양이 지고 밤이 깊어갔다. 금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전과 다른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도 내가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뜨거운 김이 주전자에서 피어올랐다. 그 김이 거울에 잠시 서렸다가 사라지는 동안 금자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을 보며 웃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그러나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그럼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 맞지? 그녀는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향해 작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빛은 창밖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났다. 며칠 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전화기 너머로 젊은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부모의 자존을 지킨 사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금자는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길가에 핀 꽃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겠네요.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주름 사이로 흐르는 그 빛은 마치 그녀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평화와도 같았다. 어느 맑은 토요일, 손자 현우가 할머니의 집에 놀러 왔다. 작은 손에는 직접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현우, 엄마,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 커서 나도 엄마랑 같이 할머니 지켜줄게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금자의 마음은 따스하게 녹아내렸다. 그 말에 박금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현우의 천진한 목소리에 금자의 마음이 따스해졌다. 창밖으로 바람에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 이거 내가 그린 거예요. 현우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현우. 금자는 그림을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그녀의 삶 전체가 담겨 있는 듯했다. 우리 현우 덕분에 할머니가 깨달았어.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도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란다. 함께 나누는 거지.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들을 꺼내 살펴보았다. 이젠 이 돈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딸의 새 출발을 위해, 손자의 꿈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새로운 여정을 위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 해도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구나. 금자는 창가에 서서 저물어가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끝은 내일의 시작. 그녀의 삶도 이제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금자의 문을 두드렸다. 사위 조상민이었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금자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조상민의 얼굴은 초췌했고 그가 항상 매만지던 단정한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내밀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몰래 만든 부채와 변제 계획입니다. 채윤이도 모르는 일들이에요. 금자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왜 이제야 이러는 거지? 어머님이 보내신 통지서를 받고 그리고 그 통장들을 보고 나서 조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얼마나 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채윤이가 매일 밤 울면서도 어머님께 용돈 보내려 애쓰는 걸 비웃던 제 모습이. 금자는 창가로 걸어갔다. 봄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게 내가 알게 된 삶의 진리야. 석양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일 때 금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다. 젊은 시절의 고된 나날들, 딸이 자라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중년이 된 채윤의 모습까지.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속 사랑은 변함없었다.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때로 엄격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용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사랑은 끝에서 다시 시작된다.